들여다보지 않고 그 사람의 진짜 형편을 알아내는 방법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왜 어떤 사람은 비싼 옷 하나 걸치지 않아도 여유가 흐르고 어떤 사람은 온몸을 꾸며도 쫓기는 기운이 감추어지지 않는 걸까요? 식당에서 밥값을 계산하는 그 짧은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누가 먼저 지갑을 꺼내는가? 그 2, 3초의 정적 속에서 사람들의 얼굴에는 통장보다 정직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갑니다. 옷은 하루면 바꿔 입을 수 있고 차는 빌려 탈 수도 있고 동네는 이사 한 번이면 달라집니다. 그러나 얼굴만은 다릅니다. 수십 년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가 뼈와 근육에 천천히 새겨진 것이라 오늘 아침에 급히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200년 전 다산 정약용 선생은 벼슬길에서도 18년 유배 생활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의 얼굴을 매서운 눈으로 들여다보셨습니다. 거부의 얼굴부터 하루 한 끼를 걱정하는 얼굴까지 빠짐없이 살핀 뒤 남기신 통찰이 있습니다. 오늘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립니다. 누군가의 얼굴을 읽는다는 건 지금 이 순간 내 얼굴 또한 세상에 고스란히 읽히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사실이 조금 두려우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집 화장실에 거울 하나쯤은 있으실 겁니다. 크지 않아도 됩니다. 세수하고 이를 닦을 때 잠깐 들여다보는 그 작은 거울이면 충분합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그 거울 앞에서 꽤 오래 서 있었습니다. 머리를 고치고 넥타이를 매만지고 입술에 색을 올리고 누군가를 만나러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기 모습을 확인하던 그 거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이 짧아지지 않았습니까? 슬쩍 보고 고개를 돌리거나 아예 보지 않고 지나치거나 못생겨져서가 아닙니다. 거울 속에 비치는 얼굴이 내가 기억하는 나와 점점 달라져서 그 낯선 얼굴을 마주한 일이 어쩐지 불편해진 것이지요. 주름이 늘어서 싫은 게 아닙니다. 그 주름 사이로 내가 지나온 세월이 보이는 것 같아서 거기에 담긴 이야기를 차마 천천히 읽어볼 용기가 나지 않는 겁니다. 오늘은 그 거울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남의 얼굴을 읽기 전에 우선 내 얼굴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부터요. 걱정은 마십시오. 판단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읽어보는 겁니다. 오래된 편지를 꺼내 읽듯이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아침에 거울을 보십니까? 본다 하시면 댓글에 1번, 한동안 안 본다 하시면 2번을 적어주십시오. 아무 부담 없이 숫자 하나면 됩니다. 사람을 처음 마주하면 우리는 누구나 상대의 눈부터 봅니다. 눈을 보라는 말을 어릴 때부터 귀가 닳도록 들었고 눈만큼 그 사람 속이 잘 비치는 곳도 없다고 평생 믿어왔으니까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정작 갈리는 자리는 눈동자 자체가 아니라 그 눈을 감싸고 있는 눈가라는 사실을 대부분은 모르고 지나칩니다. 우리는 보통 눈에 힘이 있는지 눈빛이 흔들리는지를 살핍니다. 또렷하면 당당한 사람이고 흔들리면 뭔가 꺼림칙한 사람이라고 짐작하지요. 그런데 눈빛이라는 건 마음만 먹으면 지어낼 수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데도 일부러 눈에 힘을 주고 당당한 척해본 경험 여러분도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 눈동자만으로는 그 사람의 진짜 사정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의 웃음에는 결이 다른 무언가가 있습니다. 웃을 때 입꼬리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눈가까지 부드럽게 풀립니다. 오랜 세월 크게 쫓기지 않고 살아온 사람의 얼굴에는 눈 옆으로 잔잔하게 접히는 웃음의 결이 자연스럽게 배어 있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으니 웃음이 입에서 멈추지 않고 눈가까지 번지는 것이지요. 이런 웃음은 연습한다고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십 년의 여유가 얼굴에 쌓여야 비로소 나오는 것이라서 보는 사람은 왜인지 모르게 편안함을 느낍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돈에 쫓기며 산 사람은 웃어도 눈가가 좀처럼 함께 움직이지 않습니다. 입은 분명 웃고 있는데 눈가만 굳어있는 그 어색한 표정, 여러분도 어디선가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사람이 인색해서가 아닙니다. 마음 놓고 웃을 여유 자체가 없었던 세월이 얼굴에 그렇게 남은 것입니다. 광장시장에서 38년 동안 김밥을 마셨던 박순영 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올해 72 대신 그분이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손님이 뭘 시키는지보다 시킬 때 눈가가 어떤지를 먼저 봐. 이것저것 추가하면서도 눈가가 편안하게 풀리는 사람은 진짜 여유 있는 사람이야. 근데 김밥 한 줄만 시키면서도 눈가가 잔뜩 굳어 있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지금 이 한 줄이 부담인 거야. 박순영 할머니는 그런 손님에게 슬쩍 두부 한 조각을 더 올려주셨다고 합니다. 말은 하지 않고 그냥 접시에 올려두는 것입니다. 눈가가 한 번도 편하게 풀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할머니가 건넬 수 있는 건 그 두부 한 조각이 전부였으니까요. 그 두부 한 조각이 참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눈가를 가진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심리학 연구팀이 오래전부터 연구해 온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진짜 웃음과 지어낸 웃음은 얼굴의 어느 지점에서 갈리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연구 결과는 명쾌했습니다. 진짜 웃음은 입 주변 근육만이 아니라 눈을 둘러싼 근육까지 함께 수축시킵니다. 그래서 눈가에 자연스러운 주름이 잡히지요. 반면 억지 웃음은 입꼬리만 끌어올릴 뿐 눈 주위 근육은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이 진짜 웃음에 뒤센 스마일이라는 이름까지 붙여두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웃을 때는 눈가까지 함께 웃고 억지로 웃을 때는 입만 웃습니다. 과학이 수십 년에 걸쳐 증명한 것을 광장시장 김밥집 할머니는 38년 장사 경험으로 이미 알고 계셨던 셈입니다. 입으로만 웃는 웃음은 불이 켜져 있는데 온기가 없는 방과 비슷합니다. 멀리서 보면 환하게 불이 들어와 있으니 따뜻한 곳이려니 생각하고 다가갑니다. 그런데 막상 문을 열고 들어서면 냉기가 감돕니다. 불빛은 있는데 온기는 없는 것이지요. 진짜 웃음에는 빛도 있고 온기도 있습니다. 그 온기가 눈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웃음이 따뜻한지 차가운지를 알고 싶으시다면 입이 아니라 눈가를 보시면 됩니다. 빛만 있는 웃음인지 온기까지 있는 웃음인지 눈가가 조용히 알려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눈가가 그 사람의 여유를 보여준다면 돈 이야기가 오가는 순간에 진짜 속마음이 가장 빠르게 새어나오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대부분은 서로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느라 정작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상대의 얼굴에서 무엇이 먼저 움직이는지를 놓치고 맙니다.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가장 빠르게 갈리는 곳은 눈썹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두 눈썹이 코 위에서 가까워지는 안쪽, 바로 그 자리입니다. 사람이 예상보다 큰 금액을 마주하면 머리가 판단을 내리기도 전에 눈썹 안쪽이 먼저 반응합니다. 이 움직임은 의지보다 반박자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태연한 척해도 그 찰나만큼은 좀처럼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돈이 넉넉한 사람의 눈썹은 놀라울 만큼 고요합니다. 큰 금액을 들어도 눈썹이 거의 흔들리지 않는데 감정을 잘 숨겨서가 아니라 애초에 그 정도 금액이 마음의 파장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감당할 여유가 몸에 배어 있으니 놀랄 이유 자체가 없는 것이지요. 계산서를 받아도 표정은 잔잔하고 눈썹은 그저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반면 형편이 빠듯한 사람의 눈썹은 그 순간 정직하게 움직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지어 보이지만 금액을 듣는 그 짧은 찰나에 눈썹 안쪽이 위로 살짝 딸려 올라가거나 미세하게 조여듭니다. 입으로는 그 정도야 뭐 하고 넘기지만 눈썹은 이미 속마음을 흘려버린 뒤입니다. 말과 눈썹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말이 아니라 눈썹 쪽입니다. 대전에서 작은 정비소를 하다 은퇴하신 최정호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68인 그분이 오래된 친구들 모임에서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모임에 갈 때마다 유독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어디에 땅을 샀네, 무슨 투자를 했네, 목소리가 식당을 가득 채우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밥을 다 먹고 계산서가 나오는 순간 그 친구의 눈썹 안쪽이 미세하게 조여드는 것을 최정호 씨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금액을 확인하는 그 2, 3초 동안 눈썹이 살짝 모이더니 곧 억지로 펴지는 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반면 그 자리에서 가장 말이 없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녁 내내 듣기만 하고 고개를 끄덕이기만 하던 그 사람이 계산서가 나오자 눈썹 하나 움직이지 않고 조용히 카드를 꺼냈습니다. 마치 물 한 잔 따르듯 자연스러운 손짓이었다고 합니다. 최정호 씨는 그날 이후로 사람의 말을 예전만큼 믿지 않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대신 돈 이야기가 나올 때 상대의 눈썹을 먼저 본다고요? 그쪽이 훨씬 정직하더라고. 여기서 우리가 흔히 빠지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돈은 중요하지 않다. 사람이 중요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돈에 초연한 사람이구나 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돈에 초연한 사람은 그 말을 굳이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물이 넉넉한 우물은 깊다고 광고하지 않는 법이니까요. 진짜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 돈은 의식적으로 가볍게 만들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원래부터 무겁지 않은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유를 말로 강조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그 여유의 실체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부족함을 느끼면 그 빈자리를 말로 메우려 드는 법이니까요.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경계하셨습니다. 좌우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비록 한가롭게 하는 말 같지만 모두 사사로운 뜻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편안하게 흘리는 말일수록 그 안에 숨겨진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0년 전에 이미 다사는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쉽게 꾸며질 수 있는지를 꿰뚫어 보셨던 겁니다. 말은 하루면 다듬을 수 있지만 돈 앞에서 반박자 빠르게 움직이는 눈썹은 수십 년의 세월이 새겨놓은 것이라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누군가 여유를 말로 내세울 때 그 말보다는 그 순간 눈썹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시는 편이 나을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신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셨다면 이 채널이 여러분과 잘 맞는 자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매주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사람을 읽는 법, 세상을 읽는 법, 그리고 나를 다시 읽는 법에 대해서요. 구독 버튼 하나가 대단한 건 아닙니다만 그 작은 손짓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께 전하는 데 힘이 됩니다. 좋아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괜찮다 싶으시면 그건 저에게 듣고 있다는 인사가 되어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눈가의 결, 눈썹의 미세한 떨림, 모두 누군가와 마주한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정직해지는 순간은 누군가 앞에 있을 때가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입니다.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멀리서 보면 그냥 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람마다 앉아 있는 모양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등을 펴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가만히 올려놓은 채 나무를 바라봅니다. 급할 것도 없고 기다리는 것도 없고 그냥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 옆에 앉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한테서 쫓기는 기운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혼자 앉아 있는데도 편안해 보이지 않습니다. 어깨가 앞으로 말려 있고 두 손이 무릎 위에서 깍지를 낀 채 힘이 들어가 있고 고개가 살짝 숙여져 있습니다. 옆에서 말을 걸면 화들짝 놀라며 억지로 등을 펴니다. 누군가 앞에서는 반듯하게 서 있던 사람이 혼자 남으면 몸이 저절로 웅크러드는 것이지요. 이건 자세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 무언가를 짊어지고 살아온 몸이 짐을 내려놓는 법을 잊어버린 겁니다.
사람 앞에서는 힘을 주어 버틸 수 있지만 혼자 남는 순간 몸은 솔직해집니다. 더 이상 버티는 척할 관객이 없으니까요. 대전 근처 작은 마을에 이상배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올해 75이 되신 그분은 젊어서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하셨습니다. 크게 벌지는 못해도 직원 월급 밀리지 않게 아이들 학비 대느라 빠듯하게 돌려가며 20년 넘게 버텨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62 되던 해에 사업이 무너졌습니다. 한꺼번에 전부 잃으셨습니다. 그 뒤로 이상배 씨는 집 근처 공원에 자주 나가 앉으셨다고 합니다. 아내에게도 자식들에게도 차마 말을 못하고 그냥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이 그때 할 수 있는 전부였다고요. 그분이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어디에 앉아도 등이 펴졌어. 식당에서도 모임에서도 공원에서도 다 잃고 나니까 혼자 앉아 있으면 어깨가 저절로 내려앉더라고. 두 손은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쥐고 있고 뭘 더 잃을까봐 움켜쥐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몸이 그 모양으로 굳어버린 것 같기도 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상배 씨는 아주 작은 찻집을 하나 여셨습니다. 큰 돈은 안 됩니다. 하루에 손님 대 6명 오면 많은 날입니다. 그런데 요즘 그분은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기 15분 전에 혼자 의자에 앉아 차를 한 잔 드신다고 합니다. 등이 펴져 있고 두 손은 무릎 위에 가만히 올려져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만큼 돈이 있는 건 아니야. 솔직히 그때에 비하면 훨씬 적지 근데 달라진 게 하나 있어. 이제는 잃는 게 무섭지가 않아. 그게 달라지니까 앉아있는 모양이 달라지더라고.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 무엇이 남을까요? 아마 그건 고요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산에 올라가 보시면 나무마다 자라는 모양이 다릅니다. 바람이 세게 부는 능선 위에 선 나무는 한쪽으로 기울어 있고 가지도 짧게 움츠러들어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바람에 맞서느라 평생 그 모양으로 굳어진 겁니다. 반면 골짜기 안쪽에서 바람을 덜 맞고 자란 나무는 가지가 사방으로 느긋하게 뻗어 있습니다. 같은 산, 같은 나이의 나무인데 바람을 얼마나 맞았느냐에 따라 서 있는 모양이 완전히 다른 거지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앉아 있을 때 몸이 펴져 있는지 웅크러져 있는지는 그 사람이 살면서 얼마나 센 바람을 맞아왔는지 그리고 지금 그 바람이 잠잠해졌는지를 조용히 보여줍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내 어깨에도 저렇게 말려 있지 않나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한 가지 해보실 만한 것이 있습니다. 하루에 딱 10분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보시는 겁니다. 텔레비전도 끄고 전화기도 내려놓고 그냥 앉아서 내 몸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느껴보시는 겁니다. 어깨가 앞으로 말려 있지는 않은지, 손에 힘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턱이 꽉 물려 있지는 않은지 만약 그렇다면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무언가를 짊어지고 살아온 몸이 아직 그 짐을 기억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다만 오늘은 한번 어깨를 천천히 내려보시고 손바닥을 펴서 무릎 위에 올려보시고 턱에 힘을 빼보십시오. 10분이 길면 5분도 괜찮습니다. 3분도 괜찮습니다. 몸은 머리보다 기억이 깁니다. 오래 굳어 있었으니 한 번에 풀리지는 않겠지만 매일 조금씩 풀어주다 보면 몸도 천천히 새로운 모양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자세히 이야기해서 다시 얼굴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눈가와 눈썹을 말씀드렸는데 얼굴에는 그보다 더 오래된 이야기가 적혀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마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마에 주름이 생기는 건 누구나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나이라도 주름의 결이 다릅니다. 어떤 이마는 가로로 잔잔한 결이 부드럽게 잡혀 있고 어떤 이마는 미간 위로 세로 주름이 깊게 파여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에서 흥미로운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걱정하거나 긴장할 때 미간 사이에 있는 작은 근육이 수축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는데 이 연구소에서는 그 수축이 오랜 세월 반복되면 얼굴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를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이랬습니다.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온 사람들에게서 미간 위 세로주름이 더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번 달 월세를 어떻게 내나? 아이 학비를 또 올렸다는데 병원비가 이만큼이나 나왔어. 이런 걱정을 할 때마다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립니다. 한 번은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0년, 20년, 30년 쌓이면 그 자리에 골이 파입니다. 세월이 이마 위에 천천히 새겨놓은 흔적인 셈이지요. 그렇다고 이마에 세로주름이 깊은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형편이 어려웠구나 하고 단정 짓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주름은 타고난 피부도 있고 표정 습관도 있고 고생의 종류도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다만 오래 근심하며 살아온 얼굴과 비교적 마음 편히 살아온 얼굴이 세월이 갈수록 조금씩 달라진다는 것만은 나이 지긋한 분들이라면 경험으로 고개를 끄덕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마에 깊은 세로주름은 그 사람이 못나서 생긴 게 아닙니다. 게을러서 생긴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그 깊은 골은 이 사람이 자기 삶을 얼마나 치열하게 짊어지고 왔는지를 증명하는 흔적일 때가 많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 무너지지 않으려 이를 악물고 버티느라 미간에 힘을 주고 살아온 세월의 자국인 거지요. 그러니 그 주름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어쩌면 훈장에 더 가깝습니다. 부산에서 간호사로 30년 넘게 일하다 은퇴하신 김은자 씨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69인 그분이 은퇴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화장실 거울 앞에서 자기 이마를 처음으로 찬찬히 들여다보셨다고 합니다. 미간 위로 두 줄기 세로 주름이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그때 든 첫 번째 생각은 이거였다고 합니다. 우리 엄마의 나이 때는 이렇게까지 깊지 않았는데 처음에는 마음이 무거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울 앞에 서서 그 주름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 하나하나가 기억과 연결되기 시작하더랍니다. 이 골 하나는 야간 근무하고 새벽에 들어와서도 아이들 도시락 싸던 그 시절이고 이 골 하나는 남편에게 말 못하고 혼자 아이 학비를 어떻게 마련할까 끙끙대던 그때이고 응급실에서 환자를 놓쳤던 밤 복도에서 혼자 울었던 그 새벽도 여기 어딘가 새겨져 있을 거라고요. 김은자 씨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름이 부끄러운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안 도망갔다는 증거더라고요. 버티긴 했구나 싶으니까 오히려 괜찮아졌어요. 그분은 요즘 매일 저녁 세수를 하고 나서 이마에 크림을 바른다고 합니다. 비싼 것은 아닙니다. 동네 약국에서 산 보습 크림입니다. 주름이 펴지길 바라서가 아니라 그분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오래된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아서라고요. 하루에 한 번 이마를 쓸어주면서 오늘도 수고했다고 자기한테 말해준다고 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먼 유배지에서 두 아들에게 편지를 쓰셨을 때 그 심정이 어떠하셨을까요? 물려줄 집도 없고 논밭도 없고 벼슬도 없고 돈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남겨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다산은 이렇게 쓰셨습니다. 근검 두 글자는 좋은 밭이나 기름진 땅보다 나으니 한평생 써도 다함이 없을 것이다. 부지런할건 검소할 검. 물려줄 재산은 없지만 이 두 글자만은 어떤 밭보다 값지다고 이것만은 평생 써도 닳지 않는다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산이었습니다. 그 편지를 쓰는 다산의 이마에도 분명 깊은 골이 있었을 겁니다. 18년의 유배가 새겨놓은 가족을 그리워하며 견뎌온 그 세월의 hit적이요. 하지만 그 주름은 무너진 사람의 주름이 아니라 끝까지 무언가를 지키려 한 사람의 주름이었습니다. 김은자 씨의 이마가 그런 것처럼요. 그러니 혹시 거울 속 자기 이마의 골이 깊어진 것이 마음에 걸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부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는 마십시오. 그 골 하나하나에는 여러분이 누군가를 지키려고 무너지지 않으려고 얼마나 이를 악물어 왔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주름의 수를 세지 마시고 그 결을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여러분의 세월이 정직하게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얼굴을 읽었고, 자세를 읽었고, 이마에 새겨진 세월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를 아직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무릎 위에 올려져 있을 그곳, 바로 손입니다. 얼굴은 감정이 쌓인 자리입니다. 웃음과 걱정과 참아온 것들이 눈가와 이마에 흔적을 남기지요. 그런데 손은 다릅니다. 손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남는 자리입니다. 무엇을 들었고, 무엇을 만들었고, 무엇을 붙잡았고, 무엇을 놓았는지. 얼굴이 마음의 기록이라면 손은 삶의 기록입니다. 전주에서 50년 가까이 목수 일을 하다 은퇴하신 윤대식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77이 되셨습니다. 아내를 몇 해 전에 먼저 보내시고 지금은 혼자 사십니다. 아들과 딸이 있지만 모두 서울에서 살고 있어서 명절에나 얼굴을 볼 수 있는 형편입니다. 어느 날 딸이 오랜만에 집에 내려왔습니다. 아버지 손을 잡았는데 딸이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손이 왜 이래? 크림 같은 거 안 발라? 손바닥은 온통 굳은 살이고 손가락 마디마다 갈라진 자국이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나무를 깎고 대패질을 하고 못을 박아온 손이니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윤대식 씨에게 그 손은 너무 당연해서 돌볼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딸의 물음에 윤대식 씨가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이 손은 평생 남한테 쓴 손이야. 나무를 다듬어서 남의 집을 짓고 남의 가구를 만들고 너희 밥을 벌었어. 근데 이 손을 나한테 써본 적은 없어. 크림을 바른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니까. 딸은 그날 돌아가면서 핸드크림 하나를 아버지 방머리맡에 놓고 갔습니다. 아내 사진이 놓인 작은 탁자 위에 크림 하나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윤대식 씨는 그날 밤 처음으로 손에 크림을 발라보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고요. 남자가 무슨 크림이냐 싶기도 했고 이 나이에 손에 뭘 바르고 있나 싶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굳은 살 위로 크림을 문지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나한테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같더라고. 이 손으로 평생 일만 했는데 처음으로 이 손한테 수고했다고 해주는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크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도 돌봄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손을 통해서 처음 느낀 거야. 그 뒤로 윤대식 씨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크림을 바릅니다. 아내 사진 옆에 놓인 그 크림을 집어들고 왼손으로 오른손을 감싸고 오른손으로 왼손을 감싸고 손가락 하나하나를 천천히 문지릅니다. 3분도 안 걸리는 일입니다. 아내 사진 옆에 놓인 핸드크림. 누군가는 그냥 물건 하나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크림이 꽤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쓰던 손을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만져본 밤. 그게 얼마나 낯설고 또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목수의 손이 그렇듯이 대패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패는 평생 나무를 깎아줍니다. 거친 표면을 매끈하게 울퉁불퉁한 결을 부드럽게 다듬어서 남의 손에 들어갈 가구를 만들어내지요. 그런데 정작 대패 자체는 쓸수록 날이 닳고 몸이 달아갑니다. 아무도 대패를 갈아주지 않으면 어느 날 나무를 깎을 힘조차 남지 않답니다. 사람 손도 그렇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쓴 손은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해 쓰인 적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대패를 갈아주는 사람이 필요하듯이 그 손도 누군가 돌봐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결국 자기 자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손금을 읽으려는 게 아닙니다. 운명을 점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 손이 무엇을 해왔는지 잠깐 떠올려 보시는 겁니다. 밥을 지었던 손, 삽을 잡았던 손, 아이의 등을 두드려 주던 손, 새벽에 떨리는 손으로 봉투에 돈을 넣던 손. 그 모든 기억이 손바닥과 손가락 마디에 남아 있습니다. 다 떠올리셨으면 크림을 조금 짜서 천천히 발라보십시오. 비싼 게 아니어도 됩니다. 집에 있는 아무 크림이면 됩니다.
손등부터 시작해서 손가락 하나하나를 천천히 감싸 주십시오. 3분이면 됩니다. 1분이면 1분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크림을 바르는 일이 아니라 평생 일만 시킨 손에게 처음으로 고맙다고 말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자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눈과 눈썹, 앉아있는 자세, 이마, 그리고 손. 하나하나 따로 보면 각각 이야기를 들려주지만 이것들을 한꺼번에 놓고 보면 비로소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지요.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별것 아닙니다. 이 말들은 소리만 들어서는 진심인지 체면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말은 평생 다듬어온 도구라서 필요할 때 얼마든지 매끄럽게 꺼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말만 믿으면 자주 어긋납니다. 동네에서 늘 큰 소리 치던 사람이 알고 보니 빚에 쫓기고 있었다거나 말수 적고 수수하던 사람이 뜻밖의 단단한 살림이었다거나 하는 이야기를 살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의 표정은 꾸며낼 수 있어도 여러 자리가 동시에 한 이야기를 하는 것까지는 좀처럼 꾸며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괜찮다고 말할 때 그 말이 진심이라면 눈가가 편안하게 풀려 있고 눈썹은 제자리에 고요하고 어깨는 내려앉아 있고 손은 자연스럽게 펴져 있습니다. 얼굴과 몸 전체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괜찮다가 억지라면 입은 웃는데 눈가가 굳어 있고 목소리는 태연한데 눈썹 안쪽이 미세하게 조여들고 등은 펴져 있는데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자리가 제각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 어긋남이 진짜 답을 흘려줍니다. 그래서 사람을 읽을 때는 하나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눈가만 보아도, 눈썹만 보아도, 이마만 보아도 한쪽 이야기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 자리를 함께 보아야 비로소 그 사람의 전체 이야기가 들립니다. 말과 얼굴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 표정과 자세가 서로 모순되지 않는지, 그 일치와 어긋남을 읽어내는 눈이 생기면 더 이상 누군가의 말솜씨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면 절반만 한 셈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남의 눈가를 읽을 수 있다면 내 눈가도 누군가에게 읽히고 있다는 뜻이고, 남의 눈썹 떨림을 알아챈다면 내 눈썹도 이미 속마음을 흘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남의 얼굴에서 어긋남을 발견하는 그 눈은 결국 내 얼굴을 돌아보는 거울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진짜 질문은 이것인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이 부자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내 얼굴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이야기를 계속 쓰고 싶은가. 여기에 하나 위안이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얼굴이 타고나는 것이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겠지만 얼굴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온 세월이 천천히 빚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살아갈 세월도 이 얼굴을 다시 빚어갈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지금부터 마음을 조금 더 넉넉하게 쓰고 돈 앞에서 조금 더 의연해지고 자기 자신에게 조금 더 다정해지면 그 변화는 어느 날 얼굴 위에 조용히 나타날 겁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쓰임을 절약하는 근본은 검소함에 있다. 검소한 뒤에야 능히 청렴할 수 있고 청렴한 뒤에야 능히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검소하다는 것이 그저 돈을 아끼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서야 마음이 바로 서고 마음이 바로 서야 비로소 남을 사랑할 여유가 생긴다는 뜻이었습니다. 돈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을 빚고 그 마음이 오랜 세월에 걸쳐 얼굴을 빚는 것이지요. 얼굴이란 결국 우리가 내린 수많은 선택의 요약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래된 수첩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첫 장은 20살 때 적은 것이고 가운데쯤은 40에 끝자락은 60에 적은 것입니다. 어떤 장은 깨끗하고 어떤 장은 구겨져 있고 어떤 장에는 눌러 쓴 글씨가 종이를 뚫을 듯 남아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장을 찢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건 이미 적힌 이야기니까요. 하지만 아직 넘기지 않은 장은 비어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세 페이지입니다.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천천히 쓰시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처음부터 한번 천천히 되짚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눈가에서 시작했습니다. 웃을 때 눈가까지 함께 풀리는 사람은 오랜 세월 마음의 여유를 품고 살아온 사람이고, 입만 웃고 눈가가 굳어 있는 사람은 편안하게 웃어본 시간이 적었던 사람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광장시장 김밥집 박순영 할머니가 38년 장사로 알아낸 것을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도 같은 결론으로 증명해 놓았지요. 눈썹으로 넘어갔습니다. 돈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눈썹 안쪽은 의지보다 반박자 빠르게 움직입니다. 진짜 여유 있는 사람의 눈썹은 고요하고 속으로 부담을 느끼는 사람의 눈썹은 입이 아무리 태연해도 먼저 솔직해진다고 했습니다. 최정호 씨가 친구 모임에서 깨달은 그 한 장면이 다산 선생의 경계와 정확히 맞물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얼굴을 떠나 몸 전체를 보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혼자 앉아있는 자세야말로 가장 정직한 신호라고요. 이상배 씨가 모든 것을 잃은 뒤 공원 벤치에서 어깨가 저절로 무너졌던 이야기. 그리고 10년이 지나 다시 등을 펴게 된 것이 돈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이었다는 그 고백을 나누었습니다. 이마 이야기도 했습니다. 세월이 새겨놓은 세로주름은 나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무너지지 않으려 이를 악물어온 세월의 훈장에 가깝다고요. 김은자 씨가 거울 앞에서 자기 이마의 골을 처음으로 인정하던 그 순간 다산이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보낸 근검 두 글자의 무게와 나란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얼굴이 감정의 기록이라면 손은 삶의 기록이라고요? 윤대식 씨가 평생 남을 위해서만 쓰던 손에 처음으로 크림을 발랐던 그 밤은 자기 자신도 돌봄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손을 통해 깨달은 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함께 놓고 보았습니다. 하나의 표정은 꾸밀 수 있어도 여러 자리가 동시에 어긋나는 순간은 감출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남의 얼굴을 읽는 눈은 결국 내 얼굴을 돌아보는 거울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뿌리를 한 문장으로 줄인다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얼굴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써내려가는 한편의 기록이다. 그리고 그 기록의 붓을 쥐고 있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다산 선생은 재산 한 푼 없는 처지에서도 근검 두 글자를 남기셨습니다. 좋은 밥보다 나은 유산이라고요. 저는 여기에 한마디만 보태고 싶습니다. 근검이 돈에 대한 태도라면 그 태도를 조금 더 넓혀서 걱정에도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쓸데없는 걱정을 줄이는 것도 일종의 검소함입니다. 근심을 조금 덜어내면 미간의 힘이 조금 빠지고, 미간의 힘이 빠지면 눈가가 조금 풀리고, 눈가가 풀리면 웃음이 조금 더 깊어집니다. 아주 작은 변화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매일 쌓이면 얼굴이 달라지고, 얼굴이 달라지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떠오른 장면이 있으십니까? 누군가의 눈가가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자기 손을 내려다보신 분도 계실 테고, 오래전 거울 앞에서 멈칫했던 어느 아침이 떠오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 기억을 댓글에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길게 쓰실 필요 없습니다.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내 어머니 눈가가 생각난다. 이 한마디도 좋고, 아버지 손이 떠올랐다. 그 한마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그 한 줄이 같은 이야기를 안고 사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오늘 밤 작은 온기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여기는 누구를 판단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냥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여러분 곁에 있는 분 한 명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십시오. 같이 늙어가는 친구, 요즘 연락이 뜸해진 형제 자매, 혼자 지내시는 이웃 어르신, 그분도 어쩌면 오늘 밤 거울 앞에서 자기 얼굴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시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어떤 이야기가 새겨져 있든
그것은 여러분이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눈가가 아직 편하게 풀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마에 깊은 골이 있으셔도 괜찮습니다. 어깨가 아직 저절로 말려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흔적은 여러분이 누군가를 지키느라 무너지지 않으려 하루하루를 버텨냈다는 자국이니까요. 그것은 부끄러운 얼굴이 아니라 용기 있는 얼굴입니다. 다만 오늘부터는 그 얼굴을 조금 더 다정하게 바라봐 주십시오. 아침에 거울 앞에 서시거든 주름을 세지 마시고 그 얼굴에게 한마디만 건네보십시오. 수고 많았다고, 잘 버텨왔다고. 그 한마디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거울 속 그 사람에게는 오래도록 남을 겁니다. 오늘 처음 이야기를 시작할 때 거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어서는 자주 들여다보던 그 거울을 어느 순간부터 피하게 되었다고요. 이제 그 거울 앞에 다시 서 보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예전처럼 자기를 꾸미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읽기 위해서요. 그리고 읽은 다음에는 한번 안아주시는 겁니다. 잘 살아왔다고, 앞으로도 괜찮을 거라고, 저도 다음 이야기 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마음으로 천천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든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눈으로 읽힐 자격이 있습니다.